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신작 플라워 킬링 문이 개봉을 했습니다. 3시간 25분이라는 긴 런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재밌는 점은 올해 개봉한 상업 영화 중 비슷하게 3시간이 넘는 오펜하이머와 비교해봤을 때 두 영화는 연출 스타일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도 상당한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과장되고 과격한 사운드나 익스트림 클로즈업 등을 활용해 시청각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몰입감을 만들어낸다면 플라워 킬링 문은 메마른 연출을 사용하지만 덤덤한 표현법에 비해 벌어지는 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관객이 연출을 통해 다음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관객이 상상하게 만들며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플라워 킬링 문은 실새삼 같은 영화입니다. 실새삼은 다른 식물의 엉겨부터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기생식물입니다. 회전하면서 목표를 찾고 마침내 접촉하면 서서히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죠. 심지어 인디언이 나오고 백인이 나온다? 이건 나치랑 유태인이 한 공간에 존재하는 상황이죠. 관객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결코 인디언들의 유쾌한 반란 따위가 아닙니다. 난장판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어느 쪽인지도 정해진 상황이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피해를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화는 관객을 가지고 놀면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마치 회전하는 실새삼처럼요. 일단 영화 살펴보고 리뷰 이어가보죠. 영화는 우리의 아이들은 백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우리의 말과 문화를 잊게 될 것이라는 인디언의 한탄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세이지족은 1800년대에 아칸소에서 쫓겨나 캔자스로 이주하고 1870년대에 캔자스에서 쫓겨나 당시에는 오클라호마의 척박한 땅으로 쫓겨납니다. 저 한탄사는 긴 세월 속에서 3번의 이주를 겪으며 조금씩 고립되어가는 이들의 한탄인 셈이죠. 오세이지족의 땅은 어찌나 가치없는 땅이었는지 오세이지족의 추장이 미연방과 협상을 통해 토지에서 채굴될 지하 자원들의 소유권을 인정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석유가 터집니다. 그것도 주의 경제가 석유 관련 사업으로 크게 번창할 만큼 많은 양이었죠. 덕분에 오세이지족은 미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일족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은 금치산자 취급을 받습니다. 금치산자,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 쉽게 말해 인디언의 카테고리에 속한 이들을 모두 싸잡아 사회화가 덜 돼서 사리 분별이 불가능하다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이지족은 정부가 인정한 소유권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가진 돈은 많으나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백인 후견인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아래 놓입니다. 영화에서 몰리가 돈을 털어 다니는 장면이나 헨리가 내 돈인데 왜 쓸 수 없냐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등은 이러한 배경 아래서 태어나게 된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주인공 어니스트 버크하트가 오클라호마에 도착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귀환한 병사로 일거리를 찾아 삼촌과 동생을 찾아온 거죠. 하지만 삼촌인 윌리엄 K. 헤일, 통칭 킹은 어니스트에게 단순한 일감 이상의 것을 제안합니다. 인디언과 결혼을 했는데 만약 불의의 사고로 인디언이 사망한다면 그 재산과 석유의 소유권은 가족에게 상속된다는 점에서 차감, 어니스트를 몰리와 결혼시키고 몰리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뒤 마지막으로 몰리마저 처리하면 한 가족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 거란 계획을요. 이미 많은 인디언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음을 보여주며 이런 발상이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단지 이 계획에는 사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니스트가 몰리를 정말로 사랑하게 된 거죠. 몰리가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헤일은 그런 어니스트를 나무라기보다 독려하는 한편 차근차근 오세이지 일족을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점점 노골적이고 잔인해집니다. 애너는 술에 잔뜩 취하게 만든 뒤 총으로 쏴 죽이고 리타는 남편인 빌 스미스까지 함께 죽이기 위해서 폭탄으로 집을 날려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를 정부에 알리기 위해 마을에서 차출해서 보낸 메신저를 죽여 입을 막기도 하고 사설 탐정을 흠씬 두들겨 패 쫓아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헤일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상황. 이 과정 중에서 어니스트는 직접 무언가를 하진 않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애나가 죽을 것을 알고도 외출을 말리지 않거나 리타와 빌 스미스를 죽일 폭탄말을 섭외하는 일에 열의를 보이기도 하죠. 애나는 총으로, 리타는 폭탄으로, 몰리의 어머니인 리지큐는 노안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몰리. 어니스트는 당뇨가 있었던 몰리에게 투약할 인슐린에 진정제를 같이 투여할 것을 지시받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지켜본 입장에서 이게 진정제가 아닐 것이란 것은 어림짐작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아내의 인슐린에 진정제를 넣는 어니스트. 몰리는 의사도 물리치고 어니스트의 손에 의해서만 인슐린 주사를 맞지만 몰리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져 갑니다.
이 과정 중에 몰리와 신부의 상담이 등장하는데 몰리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있다는 상담이었죠. 이 과거 회상에 몰리를 안고 있는 어니스트가 클로즈업됩니다. 직접적으로 대사로 언급되진 않지만 어니스트가 진정제의 정체를 짐작했듯 몰리 역시 어니스트가 이 상황에 얽혀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수사국은 점점 범위를 좁혀오고 헤일은 혹시라도 어니스트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길 시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문서를 형식적인 거라며 서명을 시킵니다. 몰리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수사국마저 범위를 좁혀오는 가운데 헤일마저 믿을 수 없는 형국. 진정제의 반을 자신의 술에 타고 마셔버리는 어니스트. 죽음을 직감한 몰리는 어니스트에게 다음 차례는 당신이다 라고 말하고 어니스트는 수사국에 끌려갑니다. 어니스트가 과거 이를 사주했던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고 결국 범죄 사실을 털어놓는 어니스트. 헤일의 변호사의 게임에 넘어가 거짓 증언을 하려 하지만 100일 해를 앓던 그의 딸 애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가족을 지키려 헤일에 대한 자백을 쏟아내기에 이릅니다. 그동안 병원의 케어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한 몰리는 어니스트를 찾아오고 그에게 진실을 말했는지 묻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어니스트에게 마지막으로 주사에 넣은 것이 무엇이었냐고 묻는 몰리. 떨리는 표정으로 인슐린이라고 답하는 어니스트. 그 대답을 듣자 몰리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고 자리엔 무한한 표정의 수사관과 어니스트만이 남습니다. 이후 희극적인 쇼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헤일의 최후와 어니스트의 가석방, 몰리의 죽음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리며 영화가 끝이 나죠.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연출과 완급 조절입니다. 플라워 킬링문의 살인 장면은 여러모로 아이리시맨을 연상케 합니다. 아이리시맨에는 아주 친밀한 친구인 지미를 주인공인 프랭크가 죽이는 영화의 시나리오적으로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 화법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프랭크의 얼굴을 쫙 당겨서 클로즈업하고 화면을 살짝 흔들어주며 망설이는 표정 등을 잡아준 뒤에 슬픈 혹은 비장한 부금과 함께 눈을 질끈 감고 쏴버리는 그런 장면이 어렵지 않게 상상되죠. 그런데 아이리시맨은 어떻게 연출하였는가? Let's get out of here. Come on. 일체 드라마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표정이 잡히지 않는 뒷구도일 뿐더러 보통 얼굴과 가깝게 카메라를 들수록 감정 표현에 가까워지는데 허리도 아닌 무릎에 니샷으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구도만이 아니라 장면 자체가 깔끔하게 그저 또 하나의 일을 처리하듯 빠르게 끝나버리죠. 플라워 킬링문의 살인 장면 역시 이런 무덤덤한 연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디언들을 죽이는 건 대부분 가까운 백인들이지만 이들이 고민하는 듯한 묘사는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니샷이었던 아이리시맨에서 한술 더 떠 대부분 풀샷으로 촬영하여 숙제를 해치우듯 처리한다는 느낌으로 담겨 있습니다. 연출적으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극단적인 사건을 메마른 연출로 담으면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영화는 분명히 엉망진창이나마 애나와 정서적으로 얽혀있는 브라이언이나 헨리와 유대관계를 쌓는 존 등을 비춥니다. 아이리시맨만큼은 아니지만 이들도 어느 정도의 친밀함은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요. 하지만 살인 장면에선 그런 낌새를 느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제거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직접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보다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비정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둘째로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들에는 전조가 거의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사람이 죽어 있고 눈 깜빡하면 장난식을 치르고 있죠. 그냥 흐르듯 지나가듯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는 3시간 26분짜리 영화에서 서스펜스가 유지되는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이 영화의 서스펜스에는 총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이 극적인 사건의 극적이지 않은 연출이고, 둘째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중간중간 삽입한 긴장감을 잡아주는 장치들입니다. 사건들은 드라이하게 지나가지만 장면 쪽으로는 좀 마음을 놓을까 하면 긴장감을 상기시키는 컷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나가 총을 쏘거나 마을에서 사람들이 종에다가 총을 쏘는 장면, 혹은 어니스트가 체벌을 받는 장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면들은 총성으로 관심을 환기시키거나 고작 엉덩이 하나 때리려고 하기엔 너무나도 긴장감 넘치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장면들은 사건이 없는 텀에 삽입되어서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는 장치로 심겨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스펜스를 만드는 마지막 요소는 드니로의 연기입니다. 백발 노인이 금발 중년에게 인정사정 없이 스팽킹이라는 제목이라도 붙여줘야 할 것 같은 체벌 장면을 제외하면 영화의 대부분 드니로의 헤일은 어니스트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세이지족에게 흉흉한 흉계를 꾸미고 있어서 그렇지 어니스트에게는 친절해요. 하지만 관객은 물론이고 어니스트 역시 긴장감을 느낍니다. 폭탄말을 찾기 위해 존을 협박할 때도 그렇고 헤일이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엔 아이까지 걸어가며 맹세하죠. 어니스트는 명백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을 친절한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정확히는 연출적으로 그런 롤을 지급받았다고 해야겠지만 연기력으로 이를 더 잘 살려낸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연기는 서스펜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어니스트가 자신을 무너뜨릴 결심을 하고 폭로하겠다고 말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는 따뜻한 킹 삼촌의 모습을 잃지 않는데 그 따뜻함이 진심인 듯 느껴지기에 더 무서운 장면이죠. 자, 서스펜스 얘기를 하다가 헤일로 빠졌는데 어니스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영화 초반부 헤일이 어니스트에게 권하는 오세이지에 관한 책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사진에서 늑대를 찾을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늑대. 1차적으로는 당연히 킹 헤일을 뜻합니다. 그는 대외적으로 늑대처럼 보인 적이 없어요. 오세이지 쪽의 언어를 배우고 학교를 세워주고 뒤를 봐주는 등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뒤에선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일은 좋은 사람인 척하는 나쁜 사람,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해도 어폐가 없겠죠. 그런데 코요테인 어니스트는 어떨까요? 그도 늑대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용당한 양이었을까요? 다소 우유부단하긴 하지만 어니스트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만약 정의 구현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한 톰 화이트를 필두로 한 수사국에 방점을 찍었으면 됐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국은 한 단계 발전해 FBI가 되었으니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단순히 인종차별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어니스트를 더 악한으로 그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영화가 킹 헤일 혹은 켈시 모리슨을 묘사하는 방식처럼요. 애나를 죽인 곳에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한 이유가 죄책감이나 살인에 대한 환희조차 아닌 그냥 피크닉하기 좋은 곳이라 자주 갔다는 그의 모습은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들죠. 하지만 이 영화가 가장 많은 공을 들여 조명하는 어니스트는 너무나 우유부단하면서 심약한 인물인 듯 그려집니다. 헤일의 수족이란 면도 동생인 브라이언이 훨씬 더 신뢰받는 듯이 묘사되고 변호사의 초청으로 찾아간 집에서 윽박지르며 압박을 받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스스로를 세뇌하기까지 합니다. 몰리가 어니스트를 가리켜 현명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부족한 친구예요. 이렇게 주도권이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듯한 모습은 헤일을 거스르며 가족을 보호하는 모습이다 보니 그저 이용당했을 뿐 사람은 선하지 않나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몰리와의 대화에서 마지막에 인슐린이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 이를 부정합니다. 그는 선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정적인 고뇌와 주저가 있었다 해도 결국 헤일에게 받은 것이 진정제가 아니었단 걸 알면서도 몰리에게 주사했으니까요. 어찌 보면 헤일보다 더한 악당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영화상에서 헤일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주할 뿐이죠. 하지만 어니스트는 상황이 이어졌다면 몰리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각 없는 악당. 영화가 어니스트를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건 이 자각 없는 악당이란 주제라고 봅니다. 이 주제는 전작 아이리시맨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리시맨은 조금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의지로 악한 일들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본인만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 lot of bad people out there. What else am I gonna do? Daddy, you have no idea what it was like for us. 그는 세상으로부터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이 두려워했던 것은 프랭크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프랭크뿐이었지 관객은 선명하게 알 수 있었죠. 플라워 킬링문의 어니스트는 이 주제를 조금 더 질문형으로 바꿔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늑대를 찾을 수 있나요? 라면서 말이죠. 영화의 주요한 내용이 차별에 기반한 만큼 자각 없는 악당이란 말은 헤일과 어니스트에게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영화에도 등장하듯 수많은 인디언이 이미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비단 영화 속 1900년대 백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를 하며 자각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또 한 명의 어니스트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에서 늑대를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 Weaker, it's been waiting for the right day. Like the right day ever comes, now it's Friday.